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올 3분기 가계빚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표상으로 가계부채 역대 최대 세계 경제 규모 치고는 세계 최대 규모로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가계 부분의 부채는 총 1,875조 6천억 원, 네. 3분기 말 기준이거든요. 이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네. 좀 감소를 했었는데 이제 2분기 오르고 3분기도 올랐는데 3분기가 2분기 대비 한 14조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네. 이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가계 그 부채를 좀 열어봤을 때 어떤 네.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최근에 2분기, 3분기 가계부채 늘어난 건 주택담보대출이 좀 많이 늘어난 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주도를 했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2022년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다가 네. 올해 고 2분기, 3분기 경부터 이렇게 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좀 늘었고 아주 최근에 어떤 가계 부분의 어떤 신용이라든가 부채 동향을 보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은 좀 많이 주춤한 그런 상황이고 이 개인들이 신용대출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신용대출이 느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모두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은 그게 이제 개인들의 소비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소비가 뭐 엄청나게 많은 대출에서 그걸 소비를 한다기보다는 네. 그래도 소비 회복에 좀 플러스 요인이 된다. 최근에 좀 소비 침체가 상당히 좀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이게 가계 신용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주택담보대출과 연관된 부분도 꽤 있어요. 그렇죠. 모자란 돈을 신용대출로 끌어서 쓰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 네. 이제 그 아파트를 처음에 이제 하고 이제 나중에 입주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LTV라 그러죠. 뭐 네. DTI 걸려서 사실 100%를 다 대출을 못 받고 상당수 이제 많은 분들은 여기 신용대출로 어느 정도 좀 메꾸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인 측면은 신용대출이 이게 자영업 하시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걸 생활 자금이나 아니면 어떤 그 사업체 운영 자금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마이크로 통계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네. 신용 부분도 좀 불안한 모습 그렇게 보입니다. 신용 대출마저도 어쨌든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또 그렇게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활적인 측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한 6, 7개월 연속해서 계속 가계 부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역대 최고 이걸 네네. 경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적이 있었나 과거에? 이제 이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가계 부채가 우리가 이제 항상 뭐 3분기권 2분기 대비 얼마나 줄었냐 늘었냐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까 이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좀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네. 아주 드뭅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 부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할 때 가계부채가 그냥 뭐 전분기 대비 플러스가 됐다 또 늘었다. 이거는 조금 언론에서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같아요. 가계부채는 늘게 돼 있어요. 가계부채가 오히려 아무런 이유 없이 줄면은 네. 그게 문제인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3분기 가계부채가 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죠. 10조 원 이상. 네. 그 늘어난 속도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지 가계부채가 늘었다?
요거에 너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계부채는 어쨌든 원래 이제 점차적으로 느는 것이다. 오히려 마이너스하는 게 이상한 현상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를 좀 봐라. 증가 속도가 왜 이렇게 가파르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예, 네.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도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의아해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그러니까요. 이 금리를 안고 네. 주택담보대출을 한다? 네. 근데 주택담보대출도 우리가 꼭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아까 말했던 건 여기인데 어떤 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훨씬 싸죠. 담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영끌이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높은 금리로도 한번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있는데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정말 그게 가능할까? 당장 이자를 내야 되는데 네.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과연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 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기하기 자금. 위해서 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네. 자영업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 그래서 예. 자영업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비율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근거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금리에서 그 대규모의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강심장하니 힘들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반등은 했지만 사실 서울 중심은 수도권 일부만 조금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최근에 또 가라앉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가계신용이라는 전체 덩어리만 보지 말고 네. 도대체 어느 부분에 늘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가계신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조사가 돼야 네. 우리가 이제 가계 부채가 위험한지 정말 위험한지 아니면 우리가 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지 네.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표면상으로 나온 그러니까 헤드라인에 걸리는 그런 수치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면밀하게 그 네. 내용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자영업자들이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돈을 빌려서 자영업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되겠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경기 상황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느는 부분도 분명히 최근에 경기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거나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건 침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자기 집을 담보로 어떤 자금을 빌렸을 때 그것도 상당히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린다는 거는 뭔가 최근에 실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중 채무자가 늘었다라고 하니까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다가 주택담보대출에까지 좀 손을 댔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동기도 많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그 앞에서 이제 가계신용 전체를 보지 말고 좀 부문 보자는 거는 저도 확실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요. 예,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 소위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뭐라 그럴까 그냥 영끌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통계라든가 이런 대출을 하는 동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금융당국에서 바라봐야 이게 가계부채가 정말 위험하면 뭐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네. 너무 위험하다면.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까지는 체크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GDP 대비 얼마가 이제 가계부채가 늘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표가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예. 정도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 되는 건지. 이게 네. 이제 우리가 가장 듣기 쉽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GDP인데요. 네. GDP 대비 우리가 이제 100%를 넘었다 그래요. 가계부채가. 아마 세계 제 기억으로는 3위 정도. 네.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게 정확하지 않으면 스위스, 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선진국 평균이 한 8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서는 100%에서 80% 정도로 좀 줄여야 이게 안정권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라는 얘기를 하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우리가 건전성 지표를 삼는 게 맞는 건지는 좀 의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편하게 우리가 이제 GDP 대비로 보긴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GDP가 똑같은 나라더라도 이 돈의 순환이 좀 빠른 나라들이 있거든요. 좀 느린 나라들이 있고 이런 경우는 단순히 이제 GDP 대비 퍼센트로 우리가 네. 파악하기 좀 어렵고 그래도 선진국보다 높은 건 사실이고 네. 예. 그 기준은 선진국 평균이 적당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80%라는 네. 얘기 이제 거기서 네.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가 넘으면 임계치에 달했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라고 예.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100%가 넘어 있죠. 100%가 넘었으니 100%가 넘었으니 굉장히 좀 위험 신호가 그 기준으로는 있는 거다. 네. 그런데도 그 큰 틀 말고 그 안에서 돈이 얼마나 순환이 되는가를 보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럼 우리나라 지금 돈의 순환 네.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돈의 순환은 상당히 좀 늦어요. 네. 그러니까 느리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의 순환이 되려면 소비가 좀 잘 되고 지금 현재 미국 경제처럼 투자가 좀 잘 되고 네. 이래야 돈의 순환이 빠른데 네.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가계부채 쪽하고 좀 연결한다면 네. 그래도 우리 가계부채가 좀 그 기준치를 넘어 있고 좀 위험한 상황이다. 돈의 순환이 막혀 있는데도 가계부채가 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의 순환이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데도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이게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것이 사실은 경제 위기가 오려면 금융 위기가 사실 오게 되고 네.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경제 위기까지 가게 되는 건데 개개인의 위기가 경제 위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큰 상황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 70년대, 80년대의 오일 쇼크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하고 네. 바깥에서 들어온 거니까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IMF요. 예, 네. 그리고 좀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003년, 2년 무렵에 카드채 사태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 위기가 있었는데 일단 외환위기하고 금융위기를 생각해 보면 이건 가계부채가 일으킨 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역시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쓰러지고 연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네. 쓰러지고 또 금융위기를 보면 우리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쓰러진 적은 없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카드채 사태는 네. 그때가 이제 그 카드사들의 카드가 막 남발이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 시스템이 그때 막 도입이 정착되는 됐죠. 네. 도입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소비를 했죠. 그게 결국은 이제 카드사 쪽의 위기로 이어졌고 카드채라는 채권이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네. 그러면서 위기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개인들의 채무가 만약에 부실화되고 못 갚고 그러면 금융기관의 위기로 이어져야 우리가 경제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가계부채는 예를 들어 뭐 금액은 1,875조지만 그 중에 과연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얼마 정도 개인들의 파산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금융기관들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 카드채 사태처럼 그때는 뭐 너무 모든 개인들이 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이 1,875조 중에 건전한 대출도 상당 부분 많을 거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영끌 대출이라는 그런 좀 투기성 대출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릴 정도로 가계부채가 위기를 만들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일부 뭐 작은 새마을금고, 뭐 저축은행 이런 얘기는 있지만 사실 그쪽에 얘기 나오는 것도 가계부채 얘기는 아니고 PF 얘기거든요. 부동산 PF 예. 얘기요. 네. 개인은 물론 이제 힘들겠지만
이게 경제 위기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난 몇 년간을 보면 2022년이 되기 전까지 부동산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공황처럼 네. 이게 구매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임계치에 달할 정도의 그 대출을 받아서 그 구매를 했거든요, 집을. 그럼 그런 것들은 건전한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심리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는 건전한 대출은 아닌데 네. 1875조 중에 네.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충동 구매를 하려고 해도 일단은 은행에 가서 만약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뭐 아니면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일단 직장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직장에서 받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또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사실 그 부분은 최근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문제잖아요. 네. 크진 않을 거예요. 기존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오히려 상관이 없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크지 않을 것 같고 자꾸 이제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언론에서 영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있어요. 분명히 있죠. 예, 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과연 그런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있을까? 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많이 좀 네. 드는 부분이긴 해요. 네. 저는 주변에 연끌족들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피부로 좀 더 많이 와닿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연끌족들이 많다. 근데 그렇게 강심장들이 과연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그분들이 좀, 네. 받은 대출 규모가 과연 네. 1875조 중에 네, 어느 얼마나 정도일까? 될까? 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1875조 안에 들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네,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개인의 경제 상황은 어쨌든 좀 버텨 나갈 거고 파산하는 비율은 좀 적을 거고 이게 경제 위기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오지 않을 예,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경제 말씀이신 위기는 건데. 금융 시스템을 건드려야 네, 되는데 네. 이쪽은 문제가 없어요. 네. 예, 뭐 예를 들어 우리 시중은행들 보면 사상 최고의 영업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쪽은 예, 문제가 될 부분이 네. 그러면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개개인은 지금 좀 힘든 상황이긴 없습니다. 하거든요. 당연히 힘듭니다. 너무너무 네. 힘듭니다.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내 주머니에서 쓸 돈이 없고 예. 예. 은행에 갚아야 되는 이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걸 칼을 좀 빼들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할 수 자, 있겠어요? 가계부채의 경제 위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계부채가 제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자 낼 돈이 많으면 당연히 그 정도만큼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소비 회복이 상당히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가장 확실한 대책은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잖아요. 10%까지 올려버리면 됩니다. 아, 금리를 높이면 된다. 당장 금 줄죠. 네. 네. 근데 그 줄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소비는 곤두박질 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개개인들 신용회생 신청하시는 분들 많아질 거고 금융 시스템의 위기까지는 안 갈 텐데 네. 국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좀 피폐해질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장기 대출 같은 경우는 네. 중도 상환을 했을 때 페널티가 있잖아요. 뭐 가산금이 얼마 정도를 더 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정부가 한번 손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중도 상환에서 일정 부분은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은행이 안 받지만 또 일정 부분은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일시적으로 네. 뭐 한시적으로라도 정부가 좀 뭐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런 쪽에 어떤 페널티를 안 주고 그래서 상환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네. 뭐 이런 오히려, 방안은 예. 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상환하시는 분들은 건전한 대출이에요. 상환 여력도 충분히 네.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 지금 시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건전하지 않은 대출, 영끌 같은 대출이잖아요. 그분들은 상환할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계 대출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과연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예.
그거는 금리를 올리는 거 일단 아닐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PF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금융위기가 오는 좀 더 심각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개개인의 그 경제 위기보다는 부동산 PF 같은 덩치가 큰 것들이라고 좀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네.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겠어요? 일단 지금 부동산 PF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건건히 다 관리를 네. 하고 있고 그런데 개인 대출의 어떤 규모와 네.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 일단은 한 건당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관련 있는 금융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건 한번 터지면 금융회사들도 휘청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사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내년 뭐 이후에 경제 위기가 2, 3년에는 온다면 가계대출보다는 부동산 PF 쪽이 훨씬 더 네.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PF 시장이 안정화가 되려면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떠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과거 추이를 보면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설령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빨리 올라가진 않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 PF 시장의 문제는 금리 문제고 네. 부동산 PF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게 건설업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이 고용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쪽에 최근에 이제 건설 그 현장 가 보면 다 스톱이 돼서 그 이제 일용직 시장이 형성되는 서울에 몇 군데 시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못 가고 있어요. 새벽에 나가시더라도 일거리가 없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 시장 도 중요하면 연관된 또 시장이 인테리어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지금 많이들 올스톱 돼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네. 그게 자칫 실물 경기로 그런 위험성이 전이될까봐 그쪽에서 차가운 냉기가 점점점 그래도 괜찮던 부분까지 실물 경기를 위협할까봐 이러면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나눠도 한번 가라앉으면 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이 아직 플러스가 좀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내년에 마이너스를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요? 네. 디플레이션에 빠진다. 네.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건설 시장의 위험 이런 거를 간과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계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장 모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점진적으로 오르는 게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좀 어루만지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부동산 PF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칼을 빼들어서 이거를 고쳐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네. PF 시장은 분위기의 문제라 지금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거라 예를 들어 뭐 어떤 PF 시장을 얘네들 구조조정하자 없애자 이러면 그 분위기가 싹 퍼지거든요. 네. 거기 그러니까 트리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거기는 그렇게 연착륙이 가능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PF 시장을 관리할 때도 그런 부분은 네.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당장에 저는 개인이니까요. 가계 부채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4분기에 어느 정도 나온다, 또 뭐 내년에 어느 정도로 전망된다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나 뭐 금리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대출은 아마 조금씩 꾸준히 늘 것 같아요. 네. 많이는 못 늘고 왜냐하면 이제 그 많이 늘었던 대출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주택을 사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했던 이제 운영자금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주도를 했는데 뭐 결정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좀 가라앉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부동산 시장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빨리는 못 늘 것 같은데 대신 조금씩 늘 거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최근에 통화정책 그 결정할 때 어떤 보도 자료나 하는 총재의 코멘트를 보면 이제 가계부채에선 손을 떼는 듯한 자기들은 이제 할 만큼 했어. 네.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네.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이제 정부 쪽에서 해라. 그게 이제 LTV라든가 DS라든가 이런 규제를 강화해라. 이런 식으로 공을 넘겼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런데 뭐 정부가 LTV나 DSR을 강화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래서 아마 그냥 지금 수준의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가져가되 혹시라도 가계부채가 예상치 못하고 훅 점프하는 특히 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오면
금리 정책은 아닐 겁니다. 네. 그건 아닐 거고 이런 정부 쪽에서 시장 규제를 혹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이제 강남이 보통 타겟이잖아요. 이런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여지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렇게 규제가 강화되는 기조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 정도로 가계부채가 점프하진 않을 예, 거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올랐고 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 속도가 빠르진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네. 거군요. 지금 그 정부가 대책을 뭐 이렇게 찔끔찔끔씩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한 3주 전쯤인가에 내놓은 대책이 스트레스 DSR이라든가 이런 대책들을 내놨거든요. 이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하느니 넘겨받은 공을 받아서 내놓은 정책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하느니 그 공을 넘기면서 사실 약간 뉘앙스가 지금 가계부채 넣는 거는 하는 책임은 아니다. 정부 책임이라는 이런 걸 좀 궁지로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가계부채에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데 이게 뭐 시장을 규제한다기보다는 또는 가계부채를 억제한다기보다는 건전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표는 앞으로 좀 나오는 거 그리고 면밀한 통계들을 좀 보면서 더 정확하게 좀 짚어볼 수 있는 거겠군요.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부분들은요. 예, 근데 그런 이제 그 세부 통계들은 사실 저희들도 접근하기 어렵고 정부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융당국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걸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어떻게 나와서 일단 서민들은 지금 당장에 생계가 팍팍하고 어렵고 또 부동산 PF발 위기는 좀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좀 고민이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잘 짚어봐서 좋은 대책이 좀 나와서 좀 살기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